세상에는 지도자가 자국을 떠날 때마다 전쟁 수준의 보안 작전이 펼쳐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비행기 대신 땅 위의 철로를 선택하며 이 일에 걸쳐 1,000km가 넘는 거리를 시속 60km로 천천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느린 속도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의 특별 열차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국가의 위신과 권력을 상징하는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평양역에서 한 대의 열차가 조용히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죠.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군사작전과 같았거든요.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북한 전역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모든 구간의 보안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제한된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지역별로 차단된 콘텐츠들이 있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나라마다 다른 영화와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이럴 때 노드 VPN을 사용하면 다른 국가의 콘텐츠도 즐길 수 있어요. 부킹닷컴 같은 예약 사이트도 국가별로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데 VPN으로 더 저렴한 요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려주고 위험한 광고나 추적기도 차단해줍니다. 롯데아들 VPN 컴퍼티비에서 2년 요금제에 4개월 추가 혜택과 30일 환불 보장을 받아보세요. 이번 에피소드를 후원해주신 노드VPN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북한의 특별 열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은의 열차는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총 3대의 열차가 함께 움직이죠. 맨 앞에는 정찰용 열차가 있어요. 철로에 설치된 폭탄이나 양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복 공격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쪽에는 경호 열차가 따라붙었고요. 이 열차에는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가득 타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김정은을 구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열차는 서로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합니다. 하늘에서도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헬리콥터들이 열차보다 앞서서 지형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찾아내죠. 북한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호위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고도 500m에서 1km 거리를 유지하며 순찰합니다. 화물기들은 경로상 주요 공항들에 추가 병력을 미리 배치시켜 놓았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지원군이 달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겁니다. 이러한 다층 보안 시스템은 북한이 얼마나 자국 지도자의 안전을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이 타는 열차 자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창문은 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유리로 만들어졌고 벽과 바닥은 폭탄 공격도 견딜 수 있게 특수 강화 처리를 했어요. 두께만 15cm가 넘는 특수 강철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칸에는 중화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대비해 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했죠. 땅에서 오는 위협에는 대전차 미사일로 맞서고 철로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해올 경우를 대비해 기관총도 2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어선이 뚫렸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도 있어요. 열차 위에는 헬리콥터가 한 대 실려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김정은이 즉시 하늘로 도망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헬리콥터는 평상시에는 분해되어 보관되다가 필요시 신속히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와 보안 장비들 때문에 열차는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일반 열차보다 3배 이상 무겁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더 빨리 달리면 철로가 손상될 위험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의 철도 상황입니다. 선로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때로는 더욱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의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열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물류와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곤 합니다. 북한에는 오직 이 한 대의 열차만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역이 20개나 있다고 하네요. 이 역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며 특수 보안 시설과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역에는 전담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열차 도착에 대비하고 있어요. 속도가 느리다 보니 김정은은 며칠씩 계속 열차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번 푸틴과의 만남도 그랬죠. 그래서 열차 안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정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4시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에는 책상과 노트북, 텔레비전, 팩스, 위성 전화가 갖춰져 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와 중국 지도가 커다랗게 걸려 있고요. 또한 전 세계 시간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와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도 따로 있고 회의용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상당히 독특해요.
대부분의 방이 순백색으로 칠해져 있고 광이 나는 나무 바닥재를 사용했어요. 이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는 초록색과 핫핑크색이고 커튼은 아이보리색과 청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 모양 조명과 얼룩말 무늬 패브릭 의자까지 있으니 정말 절충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구식과 동양식이 혼재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열차의 백미는 바로 레스토랑입니다.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요리까지 다양한 별미들을 맛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여행 중에 지루해할 틈이 없도록 가수들도 함께 탑승합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주방에는 전담 요리사 10여 명이 상주하며 모든 식재료는 미리 독성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만 사용합니다. 심지어 물도 특별한 정수 시스템을 거쳐 공급되며 식기류도 모두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2대의 벤츠 장갑차가 열차에서 내려옵니다. 마지막 구간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이 장갑차들도 특수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창문도 두꺼운 방탄유리로 되어 있어요. 열차 여행은 김씨 가문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금수산 기념궁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개인 열차의 실물 크기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요. 이는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열차 앞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한 사진도 걸려 있고 작은 전구들로 장식된 지도에는 그들이 다녔던 수많은 여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동유럽 여러 나라들까지 방문했던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열차 이용은 원래 안전상의 이유로 시작됐어요. 김정일은 2001년부터 비행기를 조금 무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김일성이 1994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김정일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총 2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의 한 달간의 대장정을 감행하기도 했죠. 이 여행은 당시 국제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북한 지도자의 독특한 이동 방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한 이 여행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여행을 마친 후 함께 동행했던 콘스탄틴 파코프스키라는 러시아 관리가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 정부 모두를 크게 화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책에는 김정일의 사생활과 열차 내부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북한 지도자들의 열차는 완전한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거든요. 언제 출발할지 미리 공개되지도 않았고 내부 모습도 대부분 비밀로 유지됐어요. 외부인의 접근은 물론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열차가 중국 국경 근처 영천역을 지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폭발이 일어났거든요. 약 160명이 목숨을 잃고 1,300명이 다쳤어요. 이 사건은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철도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에 세워져 있던 화물 열차가 석유와 화학물질을 실은 채 전선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됐지만 일각에서는 암살 시도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의 타이밍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김정일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는 여러 권력 그룹들이 존재하며 때때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9년 이 사건 이후로는 열차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진 기자들은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가는 열차 사진 촬영이 금지됐어요.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전체가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실내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열차가 지나가는 구간의 모든 휴대전화 기지국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격폭파 장치나 도청 장비의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러시아 정부도 북한 지도자의 안전을 위해 전례 없는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런 완벽한 보안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열차가 선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김정은이 타는 열차의 이름은 태양호입니다. 태양을 뜻하는 이름이죠. 북한에서 태양은 매우 강력한 상징이에요. 김일성은 태양으로, 김정일은 별로 불리며 김정은은 태양의 후계자라고 칭해집니다. 따라서 태양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가문의 정통성을 각인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이 열차를 이용해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내려와 국민들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대한 전용기와는 대조적으로 기차로 여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좀 더 겸손한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이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상공이 위험해지면서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폴란드를 거쳐 기차로 키예프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철도 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전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북한의 경우 태양호는 어떤 면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최고 지도자들이 세계 대부분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거든요. 김정은의 해외 순방 기록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전부입니다. 김정은 가문의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이 기차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김정은의 열차는 마침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어요. 48시간에 걸친 긴 여행 끝에 러시아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길고 어색한 악수 중 하나로 푸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제 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그 후 푸틴은 그에게 우주기지와 항공기 공장, 태평양 함대를 차례로 안내했어요. 나중에는 보드카를 마시며 발레 공연과 바다 코끼리 쇼도 관람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한 연출된 장면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이유는 매우 심각했어요. 러시아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맹국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은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위성 기술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식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어요. 이는 두 나라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주권 지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에요.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라브로프는 무기 공급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탄약과 군사 장비가 담긴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 지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적으로 동맹국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태양호는 북한의 권력을 상징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깊은 고립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여행 목적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가 되면 그도 자신의 특별 열차를 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실현된다면 이는 양국 관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태양호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북한의 국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느린 속도로 달리지만 그 안에는 한 국가의 운명과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죠.